어머님, 저희끼리 하와이 좀 다녀올게요. 추석날 아침 아들 내외에게서 온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서 홀로 차례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 문자를 본 순간 제 인생을 바꿀 결심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의 박순자라고 합니다. 평생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게 그깟 문자 한 통이 무슨 대수냐 싶으시겠지요. 하지만 그 문자 뒤에 숨겨진 아들 내외의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절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때의 기억이지만 이제는 모두 꺼내서 툴툴 털어버리고 있고 싶은 저의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의 박순자라고 합니다. 평생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게 그깟 문자 한 통이 무슨 대수냐 싶으시겠지요. 하지만 그 문자 뒤에 숨겨진 아들 내외의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절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때의 기억이지만 이제는 모두 꺼내서 툴툴 털어버리고 있고 싶은 저의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이 이야기는 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마치 깊은 밤하늘을 뚫고 떠오르는 새벽 별처럼 제 삶의 희망이 스며들기 시작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불편한 꿈을 꾸었고 여러 번 깼습니다. 꿈속에서 아들이 멀어져 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오늘이 추석이었으니까요. 며느리 세영이 일주일 전에 전화했었죠.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어머님, 이번 추석엔 저희가 좀 바빠서요. 연휴가 길어서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올까 해요. 어머님은 괜찮으시죠? 그녀의 말투는 가벼웠고 제 의견을 묻는 듯했지만 사실은 통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마치 차가운 바람이 스치듯 제 영혼을 스치는 한기였습니다. 저는 서운한 마음을 애써 감추고 괜찮다고 너희라도 재미있게 놀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도연에게서는 그 후로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제 마음속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어앉은 것은 그 돌멩이는 하루하루 무거워지며 제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산사태처럼 점점 커져서 제 호흡을 막아버리는 듯했습니다.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며 아들이 올까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점점 실망으로 변해갔습니다. 요로움이 뼈를 파고드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어요. 집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마치 무덤 속처럼 고요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며느리 세영은 처음부터 그런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5년 전 아들이 처음 세영이를 데리고 집에 왔을 때 참 예쁘고 삭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커피를 타주며 어머님, 제가 요리 잘해요. 다음에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라고 웃으며 말했죠. 그 미소가 아직도 생생해요.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마치 봄꽃처럼 싱그러운 그 미소가 제 마음을 녹여주었어요.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물을 고르던 날 제가 남편에게 물려받은 작은 금반지를 주려 하자 세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이런 거 안 해요. 차라리 현금으로 주시면 제가 알아서 제게 어울리는 걸로 살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살짝 찌릿해졌지만 아들 도연이가 제게 말했죠. 엄마, 세영이가 워낙 솔직해서 그래. 악의는 없을 거야. 저는 그런가 보다. 요즘 젊은 얘들은 우리 때와는 다르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조금씩 제게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천천히 흐르는 강물이 제 곁을 떠나 바다로 향하듯 아들의 애정이 서서히 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결혼 후 첫 해, 세령은 제 생일에 케이크를 사오며 어머님, 항상 건강하세요 라고 했지만 그 후로는 그런 작은 배려조차 사라졌어요. 아들은 점점 세영의 말만 듣게 되었고 제 의견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가끔 전화로 물어보아도 세영이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배신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가시던 불이 제 마음을 찌르는 듯했습니다. 세령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럴 순 없었어요. 돌아가신 남편을 위해 그리고 혹시라도 아들 내외가 잠시라도 들를까 싶어 저는 전날 밤부터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고사리 나물을 무쳤습니다. 도연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어요. 그때를 떠올리니 어린 도연이가 엄마 나물 최고 라고 말하며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트에서 제일 좋은 갈비를 사서 양념에 재웠죠. 갈비를 썰며 남편이 살아계실 때 추석에 함께 차례를 지내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순자야, 내가 만든 갈비찜이 제일이야 라고 하시던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준비를 마쳤습니다. 텅 빈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이 음식들이 누구를 위해 차려진 건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혼자서 준비한 이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유난히 밝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눈물이 고이는 걸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어요.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물 한 방울 없이 버티는 나무처럼 제 영혼이 메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추석 전야제 준비를 마친 후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고 침대에 앉아 있으니 문득 옷장 위에 쌓인 먼지 쌓인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상자는 우리 가족의 옛 사진들이 들어있는 앨범 상자였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매년 명절마다 사진을 찍어 모아두던 그 앨범들. 저는 상자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피어오르며 추억의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아들 도연의 유아기 사진이 보였어요. 갓난아기 때 남편이 안고 웃는 사진. 순자야, 우리 아들 봐, 내 눈빛 그대로야 라고 하시던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도연이가 자라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유치원 졸업식,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때의 가족 여행. 각 사진마다 행복한 순간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사진들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세령과 결혼한 후 찍은 사진은 단 한 장뿐이었죠. 그 사진 속에서 세령은 밝게 웃고 있지만 제 표정은 어색했습니다. 사진을 보며 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애 이렇게 변한 거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앨범은 제 인생의 지도처럼 행복했던 길과 잃어버린 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익힌 보물 상자를 열어본 듯 추억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지만 동시에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상자를 다시 닫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이 올 추석이 더 두려워졌습니다. 아침 일찍 저는 조촐하게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밥과 국, 그리고 제가 만든 음식들을 올렸습니다. 절을 올리며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했는데 많이 드세요. 도연이는 바쁜가 봐요. 올해는 안 오려나 봐요. 말을 하는 동안 서러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움과 요로움이 몰려왔어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듯 감정이 제 안을 휘젓는 듯 했습니다. 차례를 지내며 과거의 추석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함께 앉아 웃으며 음식을 나누던 그때가 이제는 먼 추억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우리는 가족으로서의 따뜻함을 느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게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 추억이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찔렀어요. 차례를 마치고 혼자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도연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 어디야? 지금이라도 오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대감이 솟아올랐습니다. 아, 엄마. 미안. 지금 공항이야. 세영이랑 하와이 가기로 했어. 하와이?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가슴이 조여오며 숨이 막힐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는 듯한 공포가 제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응, 엄마도 괜찮다고 했잖아. 잘 다녀올게. 용돈 좀 보냈으니까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끼리 하와이 좀 다녀올게요 키읔. 며느리 세영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사진도 함께 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내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웃음 뒤에 붙은 라는 글자가 제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아들은 제 어린 시절 모습과 닮아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했습니다. 세영의 미소는 밝았지만 제게는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목이 메어왔어요. 마치 칼날이 제 목을 조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첫 월급을 타왔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빨간 내복 한 벌과 함께 제 손에 50만 원이 든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호강시켜줄게. 눈물을 글썽이던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어느새 아들은 변해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 세영은 제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도연 씨 월급은 제가 관리해요. 이제 용돈은 이걸로 받으세요. 그날 이후 아들은 제게 단 한 번도 자신의 손으로 용돈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며느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들과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용돈조차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100만 원이었지만 작년에는 50만 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겨우 3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이 제게 주는 상처를 그들은 모를 테지요. 그 돈을 받을 때마다 제 평생의 희생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배신감이 가슴을 파고들어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마치 독초가 제 혈관을 타고 퍼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 저는 집안을 서성이다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어요. 그녀는 제 또래로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추석 잘 보내세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순자 씨, 당신도요. 자녀분들은 오시나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다시 아파왔습니다. 아니요, 해외로 여행 간다고 하네요. 혼자서 차례 지냈어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그래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명절 때마다 빈집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야 해요. 그녀의 말은 제게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더 큰 외로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자녀 이야기, 과거의 명절 추억. 그 대화는 제 마음의 짐을 조금 덜어주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니 다시 텅 빈 집이 제게 달라붙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외로움이 제 뒤를 따르는 듯했습니다. 이 대화가 제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어요. 나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해.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멍하니 소파에 앉아 TV만 바라보았습니다. TV에서는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이 연신 흘러나왔습니다. 웃으며 음식을 나누는 가족들, 아이들을 안고 있는 부모들. 그 모든 게 제게는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조용히 TV를 껐습니다. 이런 명절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았습니다. 이런 자식들이라면 눈앞에 안 보이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이웃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제 외로움을 더 키웠어요. 저녁이 되자 집안이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고독이 뼈에 사무치는 듯한 한기가 온몸을 휘감았어요. 마치 얼음 동굴 속에 갇힌 듯 제 몸이 떨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시체처럼 보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서는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그들의 하와이 여행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걸 보았지만 저는 일부러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문득 남편이 남기고 간 유품들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서재는 그가 떠난 후 5년 동안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읽던 책이, 서랍 안에는 그가 쓰던 만년필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만년필로 남편이 제게 편지를 쓰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순자야, 사랑해라고 적힌 작은 쪽지들. 그 추억들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움이 물밀듯이 밀려와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마치 파도가 제 마음을 덮치는 듯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며 추억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가장 아래쪽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갈색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아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봉투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함께 오래된 토지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니 남편의 익숙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순자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미안하오. 당신 혼자 두고 먼저 가서. 내가 당신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요. 20년 전 당신 몰래 사두었던 충청남도 땅이요. 그때는 쓸데없는 땅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확신했소. 언젠가 이 땅이 우리의 노후 자금이 될 거라고. 주변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허허벌판에 돈을 버린다고 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소. 순자, 내 말을 믿으시오. 이 땅이 당신을 지켜줄 거요.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시오. 이 사실을 우리 아들 도연이에게는 내가 세상을 떠난 후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알리지 마시오. 그 아이가 이 돈의 가치를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되면 당신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오. 사랑하오, 내 아내 순자. 편지를 읽는 내내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깊은 사랑과 배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사랑이 제 영혼을 흔들며 따뜻한 감동과 함께 아픔이 뒤섞여 흘러넘쳤어요. 마치 태양이 제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듯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토지 서류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5년.
당신이 떠난 지 이제 딱 5년이 되었네요. 이제 제가 이 땅의 주인이 되어도 되는 거겠죠? 그 편지를 여러 번 읽으며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회상했습니다. 힘든 시절에도 항상 웃으며 버티던 남편, 아들을 키우며 제게 순자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하던 그분. 그의 지혜가 이제 제게 빛을 주고 있었습니다. 감사함이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어요. 마치 샘물이 솟아오르듯 희망이 제 안을 채웠습니다. 편지를 읽은 후 저는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남편의 서재에서 오래된 지도와 노트를 찾아보았어요. 그 노트에는 남편이 땅을 산 이유와 미래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땅은 산업단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 순자, 우리 노후를 위해 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보며 남편의 성견지명을 새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컴퓨터를 켜고 지도를 검색했습니다. 충남 아산시 탕정면. 지도에 표시된 그곳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들판처럼 보였지만 주변에 공장 건설 소식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이 선물이 정말로 제 삶을 바꿀 수 있을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지도를 확대해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이 탐색은 제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지만 동시에 아들 내외에게 이 비밀을 숨겨야 한다는 부담감도 안겨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옆집에 사는 젊은이에게 부탁하여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을 떼어보았습니다. 소유자란에는 제 이름 박순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 땅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휴대폰으로 땅의 주소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충남 아산시 탕정면.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쏟아지듯 나왔어요. 충청남도 아산시 일대 산업단지 확장 개발 본격화. 뉴스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화면에 지도가 나왔는데 붉은색으로 표시된 개발 지역이 보였어요. 특히 탕정면 일대는 대기업 공장 증설과 함께 주거단지 개발도 예정되어 있어 현재 평당 시세가 4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기사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도로가 확장되고 고속철도역이 신설된다는 소식까지요. 이 모든 게 제 땅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흥분이 온몸을 떨리게 했어요. 마치 로또에 당첨된 듯한 전율이 제 피부를 스쳤습니다. 탕정면이라고요? 평당 400만 원이요? 제 땅이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둘러 계산기를 찾아 두드렸습니다. 1000평 곱하기 400만 원.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40억 원, 설마 정말로?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이 돈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남편의 성견지명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20년 전 그 땅을 사던 날 남편이 순자야, 이건 우리의 미래야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야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기쁨이 폭발할 듯한 감정이 솟구쳤어요. 마치 불꽃놀이가 제 마음속에서 터지는 듯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오랜 친구인 부동산 중개업자 만식 씨를 찾아갔습니다. 만식 씨는 서류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순자 씨, 박 사장님이 정말 성견지명이 있으셨네요.
이 땅 하나로 노후 걱정 없으시겠어요? 지금 당장 팔아도 최소 40억은 받습니다. 그는 지도를 펼치며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변에 들어설 공장들, 새로 지어질 아파트 단지들. 만식 씨의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에게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이제 뭘 하실 건지 결정하셔야죠. 개발 보상을 기다리면 더 받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걸려요. 지금 팔면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고요. 팔아주세요. 당장. 그리고 이 사실은 아무에게도, 특히 제 아들 내외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만식 씨의 말에 추석날 아들 내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돈 앞에서 가족도 변한다는 그의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매각 절차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부 계획을 세우며 제 미래가 밝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희망이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마치 새벽 햇살이 어둠을 걷어내듯 제 삶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만식 씨와의 만남 후 저는 실제 매각을 위해 개발사와의 미팅을 잡았습니다. 미팅 장소는 근처 카페였어요. 개발사 대표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땅은 우리 프로젝트의 핵심 위치예요. 42억에 사겠습니다. 그 제안에 제 심장이 다시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인데 더 받을 수 없을까요? 대표는 웃으며 좋아요, 45억으로 하죠. 협상이 끝나고 저는 카페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이야. 그 순간 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을 아들 내외에게 숨기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걷는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의 운전대를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을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뒤 하와이에서 돌아온 아들 내외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선물 하나 없이 빈손으로 왔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용돈은 잘 쓰셨어요? 그들은 제 안부보다 자신들이 보낸 용돈의 행방부터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 앞에 낡은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제 전 재산이 들어있는 잔고 500만 원짜리 통장이었습니다. 통장을 보니 제 평생의 고생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모은 돈, 아들을 키우며 아껴온 저축, 그 모든 게 이 통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건 이게 전부다. 내가 아파서 병원 신세를 져야 할 것 같은데 너희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저는 일부러 아픈 척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기침을 하며 몸을 웅크렸어요. 제 연기가 그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제 말에 며느리 세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요. 이번 여행에서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그녀는 핑계를 대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제게는 더 큰 상처였어요.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마지막 남았던 희미한 기대마저 접었습니다. 알겠다. 그럼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들은 어색하게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시험이 제 결심을 더 굳혀주었습니다.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마치 쇠사슬이 풀리는 듯한 자유가 제 영혼을 감쌌습니다.
시험 후 저는 정말로 몸이 아픈 척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어요. 쉬세요 라고 했지만 그 방문은 제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다른 노인들을 보며 나도 저들처럼 혼자일 수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자식은 기대하지 마세요. 스스로 행복하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제 결심이 더 강해졌습니다. 마치 폭풍 후 맑은 하늘처럼 제 생각이 명확해졌어요. 그들이 돌아간 뒤 저는 곧장 만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식 씨, 이제 시작할게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만식 씨가 소개해준 유산 상속 전문 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은 깔끔하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추석날의 배신, 남편의 유산, 그리고 방금 전 아들 내외의 차가운 반응까지 이야기를 하며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진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듯했어요. 마치 짐을 내려놓는 듯한 가벼움이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적으로 어르신의 재산을 완벽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유진 변호사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헌원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땅 매각 대금 40억 원,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이 집까지. 저는 순자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저처럼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며칠 동안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재단 설립 계획을 세우며 학생들의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으며 힘을 얻었습니다. 재단의 목적과 운영 방식을 세부적으로 논의하며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걸 느꼈습니다. 설렘과 결의가 가슴을 뜨겁게 달궜어요. 마치 새싹이 돋아나는 봄처럼 제 인생에 새 희망이 싹트는 기분이었습니다. 유진 변호사와의 미팅 후 저는 재단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적어보았습니다. 노트에 장학금 대상, 가정 형편 어려운 학생들, 특히 시골 출신이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으로 운영 방식, 매년 심사위원회 구성이라고. 이 브레인스토밍은 제게 창의력을 주었습니다. 마치 화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 제 미래를 설계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스쳤습니다. 그 걱정은 구름처럼 제 마음을 가렸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모든 서류 준비가 끝나갈 무렵 아들 내외가 다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양손 가득 값비싼 선물들을 들고서였습니다. 과일 바구니, 고급 화장품 세트.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추석 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물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세령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간절함이 보였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유선이 느껴져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어요. 마치 썩은 과일을 씹는 듯한 불쾌감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해볼까 해요. 그런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어머니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결국 돈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며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위선적인 눈물 뒤에 숨겨진 탐욕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세령은 어머님, 저희가 평생 모실게요 라고 덧붙였지만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가슴을 불태웠어요. 마치 화산이 폭발할 듯한 열기가 제 안을 채웠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돈을 모시고 오겠다고 하자 저는 한정식집 예약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예약 전화 중 식당 주인이 가족 모임이시네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마지막 모임일지도 몰라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준비 과정은 제게 긴장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결의를 더했습니다. 마치 전투를 앞둔 전사가 무기를 갈듯 제 마음을 날카롭게 벼렸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와 그들이 모시고 온 사돈 내외까지 근사한 한정식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제가 드디어 마음을 돌려 아들의 사업 자금을 대주려는 것이라 생각하고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그들은 웃으며 어머님, 오늘은 우리 대접할게요 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부른 거니까. 음식이 차려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 가슴은 차분하지만 복수심이 은은히 타올랐어요. 마치 겨울 바람이 스치는 듯한 차가움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들 도연이가 기대에 찬 얼굴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서류를 읽어 내려갈수록 점점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전 재산, 사회 헌원 증서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서류에는 재단 설립 내용과 매각 내역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돈 내외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의 충격받은 표정을 보니 속이 후련한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마치 먹구름이 걷히고 푸른 하늘이 드러나는 듯했습니다. 식당에서 소동이 끝난 후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 기사가 무슨 일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텅 빈 집이 제게 인사하듯 조용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이제 자유야. 그 소동의 여파는 제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태풍 후의 고요함처럼 제 영혼이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날 한정식 집에서 어떤 소동이 벌어졌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돈은 낯빛이 하얗게 질려 자리를 떴고 며느리 세영이는 제게 악을 쓰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가족을 파탄 내시려는 거예요? 아들 도연이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 소란 속에서 저는 평온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절규가 제게는 정의로운 승리의 노래처럼 들렸어요. 마치 전쟁에서 이긴 장군의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집은 더 이상 그들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던 빌라 역시 이미 재단의 명의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보금자리와 그토록 확신했던 어머니의 유산을 모두 잃게 된 것입니다. 그 후 그들은 임시로 세영의 친정에 머물렀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자유로웠습니다. 해방의 기쁨이 온몸을 감쌌어요. 마치 새가 우리를 벗어나 하늘을 나는 듯했습니다.
재단 명의로 넘긴 후 저는 첫 이사회 미팅을 열었습니다. 유진 변호사와 몇몇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첫 장학금 수여식을 내년에 하죠. 그 미팅에서 학생들의 사연을 듣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남편의 유산이야. 이 미팅은 제게 새로운 목적을 주었습니다. 마치 씨앗이 싹 트는 듯 재단이 성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몇 달 후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는 구구절절한 후회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언젠가 떳떳한 아들이 되어 다시 찾아뵙겠다는 말만을 남겼습니다. 편지에는 그의 새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와 세령과의 어려움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며 제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연민과 함께 단호함이 가슴을 채웠어요. 마치 바위처럼 굳건한 결의가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들의 인생은 온전히 그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순자 장학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재단 사무실로 출근하여 꿈을 향해 달려가는 젊은 학생들의 편지를 읽는 것이 제 새로운 행복입니다. 그 학생들 중 하나가 할머니,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라고 써온 편지를 볼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음을 느낍니다. 추석날 하와이에서 온 그 차가운 문자 한 통이 역설적이게도 제게 진짜 행복을 찾아준 셈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매년 추석이 되면 재단 아이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웃습니다. 남편의 유산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있어요. 제 삶은 이제 충만합니다. 따뜻한 만족감이 매일 제 가슴을 가득 메웁니다. 마치 태양 아래에서 꽃피는 정원처럼 제 인생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문자 한 통이 제게 준 교훈은 자신의 행복은 스스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재단을 통해 많은 이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